죄송합니다만 유족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던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10년.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는데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 은지의 팔이 제 팔꿈치를 붙잡았어요. 제가 너무 창백해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 친구분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을 뿐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고인은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눈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넥타이 핀이었어요.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제가 선물했던 바로 그 넥타이 핀.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몸을 돌렸을 때 그의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박태준, 제 남편은 늘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사소한 습관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분을 그렇게 쳐다봐요? 은지가 속삭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6살 딸에게 방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는 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는 내내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서 상주를 맡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 사람. 명패에는 조은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박태준, 10년 전 산악사고로 실종되어 사망신고된 제 남편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옆자리에 앉은 노년의 여성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상주로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 조은석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례식장 지도사예요.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 상주를 맡았대요. 장례 지도사? 제 남편은 건축 설계사였는데 10년이면 사람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하지만 그 눈빛, 미소, 걸음걸이까지 너무 똑같았습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잠깐 나갈게. 곧 돌아올게. 복도에 나오자마자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턱에 차올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폴더 속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찾아냈어요. 8년 전 인터넷 백업에서 복원한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휴대폰 화면과 복도 저편에 서 있는 조은석을 번갈아 보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어요. 낯선 조문객을 바라보는 공손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눈가의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시 다른 장례식에서 뵌 적이 있을까요? 그 순간 그의 오른손이 넥타이를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지와 검지로 넥타이 매듭을 살짝 조이는 동작. 태준이 항상 하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물러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을 틀어 손을 적시고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정신 차려, 윤미선. 남편은 10년 전에 사망했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태준이 맞아요. 제 남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색이 안 좋아요. 집에 갈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있어야지. 그런데 은지야. 잠시 망설이다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장례 지도사분. 아빠를 닮지 않았니? 은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글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빠는 사진으로만 봐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10년 전 그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에 간다며 집을 나선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말투가 박태준 그대로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1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은지야, 내일 잠시 이 장례식장에 다시 와도 될까? 왜요, 엄마? 빗속에 서서 장례식장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안 장례식장.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내 남편이었으니까요. 어젯밤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가능성을 따져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 남자는 제 남편 박태준이 맞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10년 전 산에서 실종된 남편이 맞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은지가 학교 가방을 메고 주방에 들어섰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는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아빠라면. 은지야, 오늘 장례식장에 다시 가볼 거야. 은지가 빵을 씹다 멈추었습니다. 그 장례 지도사 때문인가요? 정말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딸마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웠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같이 갈게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기다려요. 평안 장례식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드문드문 비치는 오후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은지가 물었어요. 일단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지 확인해 보자.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조은석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안내원이 내선 전화를 걸더니 2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손님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 했습니다. 저와 은지는 로비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 기다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어요. 제 시선이 자동으로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태준의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는 신혼여행 중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무릎이 떨려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뵌 것 같은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미소가 태준의 것과 똑같았어요. 네, 어제 어머니 친구분 장례식에서 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잠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예약이 1시간 후에 있네요.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장례식장 바로 옆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그녀도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은석 선생님, 실례지만 어떻게 장례 지도사가 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7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의사들 말로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제 이름, 가족, 과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그가 커피잔을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은석이라는 새 이름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외상성 기억상실 진단을 내렸어요. 경찰이 지문과 DNA로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계곡에서 발견되었을 때 제 손은 심하게 다쳐 지문 채취가 어려웠고 당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제대로 대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머물게 되었죠. 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오신 장례식장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대요. 복지재단을 통해 조은석이라는 이름의 임시 신분을 받게 도와주셨고 장례식장에서 일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이 저에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저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준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특이한 습관이라 놀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왜 장례 지도사가 되셨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묘하게도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식은 없지만 본능적인 애정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혹시 목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혹시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세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제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냥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옛날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산에서 발견되셨다고 하셨죠? 어느 산이었나요? 설악산이요. 백담사 근처 계곡에서요. 정확히 태준이 실종된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상한 질문들을 해서 죄송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많이 닮으셔서요.
그가 커피를 마저 마시며 말했습니다. 많이 들어요. 평범한 얼굴이라 그런가 봐요. 그때 그의 팔목이 셔츠 소매 아래로 보였습니다. 왼쪽 팔목에 작은 점이 3개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어요. 태준의 점과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박태준이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 같아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거의 확신해. 하지만 그분은 기억을 잃은 것 같아. 우리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빠라고 말할 거예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인해보고 그분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 집에 도착한 후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준 유품이라고 적힌 상자였어요. 10년간 거의 열지 않았던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준의 지갑, 열쇠고리,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니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 내부 비리 증거 확보. 진실이 밝혀지면 위험할 수 있음. 미선아, 내가 없으면 이 좌표를 확인해. 글씨 아래엔 좌표의 숫자와 지하 3층 B10이라고 장소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메모를 이제야 발견하다니. 태준이 산에 가기 전에 남긴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이라는 표현. 마치 무언가를 예감했던 것처럼. 휴대폰으로 좌표를 검색해 보니 서울 중심가의 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태준이 다니던 건축 설계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위치였어요. 물건들을 정리하다 태준의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켜지지 않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어요. 그날 밤 은지가 잠든 후에도 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준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설악산에 간다고 했던 날, 그리고 그 후 3일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던 순간, 산에서 발견된 배낭과 등산화가 남편분의 것이 맞습니까? 다음 날 현장에 가보니 계곡 아래 깊은 곳에서 그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계곡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을 종료했고 저는 결국 사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준의 휴대폰이 마침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실종 당일 오전에 누군가와 3번의 통화를 했더군요.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에는 증거 확보했습니다. 약속대로 만나죠. 라는 마지막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실종은 단순한 산악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가 기억을 잃고 조은석으로 살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태준이 남긴 좌표로 가볼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내 남편이 은지의 아버지가 10년간 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지, 휴대폰으로 조은석 선생님의 사진을 몰래 찍어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옛 사진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아요. 기다려요, 태준 씨. 이번에는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남긴 좌표를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 도심의 낡은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미래재단 보관소라는 간판이 걸린 이 건물은 태준의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맞아요? 은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어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함께 왔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그래, 아빠가 남긴 좌표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어.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나이 든 경비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지하 3층 B12 보관소요.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어요. 예약하셨나요? 열람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당황했습니다. 태준이 그런 말은 남기지 않았는데 그때 은지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엄마, 아빠 지갑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태준의 유품 중 지갑. 가방에서 태준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 상자에서 챙겨온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죽이 낡았지만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지갑을 열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재단 문서 보관소 이용증 마이너스 박태준. 이걸로 될까요? 경비원은 카드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이상 된 카드네요. 하지만 평생 이용증이라. 그가 카드를 스캔하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태준님의 가족이신가요? 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윤미선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박태준님은 우리 보관소의 단골이셨어요. 정말 꼼꼼하고 신중한 분이셨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태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게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옆에 있는 낡은 방문자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박태준 씨, 약 10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군요.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날 큰 폭우로 건물 지하가 침수 위험이 있었거든요. 모든 방문객을 긴급 대피시켰는데 박태준 씨는 꼭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국 제가 동행해서 지하로 내려갔었죠. 그런 날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실종 직전이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B12는 중앙 복도 끝에 있어요. 이 임시 출입증을 가지고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박물관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금속 냄새. B12 보관함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관함에는 4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엄마, 어떡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요? 답답한 마음에 가져온 태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좌표 외에 다른 힌트는 없었어요. 하지만 혹시 평소 태준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은지 생일, 태준 자신의 생일. 모두 실패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12. 아빠랑 엄마가 처음 만난 날이요. 놀란 눈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항상 2월 12일이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하셨어요. 숫자를 입력하자 딸깍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맞았어, 은지야. 역시 우리 딸. 조심스럽게 보관함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미래재단 내부 감사 자료 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여러 계약서들. 대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태준이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미래재단 기부금 유용 의혹, 해외 계좌 은닉, 시공 과정 안전기준 위반. 태준은 건축 설계사로 미래재단의 여러 건물을 설계했었습니다. 그가 재단 내부의 비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은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아빠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은지야. 보관함을 닫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석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을 살폈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우리가 방금 있던 보관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누가 접근했다고요? 한 남자가 말했어요. 네, 박태준의 카드로요. 아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어요. 내내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은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은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폴더가 있었어요. 대부분 문서와 재무 자료였지만 마지막 폴더에는 미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만 있었어요. 제목은 단순히 미선에게였습니다. 파일을 실행하자 화면에 태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의 얼굴.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선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미래재단의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어. 기부금 횡령, 안전기준 위반,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재단 이사장 정민석은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어. 지난해 제주 리조트 붕괴로 5명이 사망한 사고, 기억나? 그건 안전기준을 무시한 결과야.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인멸했고 내가 설계 검토를 맡았던 담당자라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 리조트 사고. 그때 태준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기억나요. 본인의 설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신했지만 회사는 그를 의심했었죠. 미선아, 내일 산에 가서 정민석을 만나기로 했어. 그가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난 그를 믿지 않아.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뒀어.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해줘. 하지만 조심해. 정민석은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야. 영상 속 태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미선아, 너와 은지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내가 없더라도 은지를 잘 키워줘.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은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위험에 처했던 거였어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은지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 아빠는 살아있어. 기억을 잃었지만 살아있어.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정민석을 만나러 갔다가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기억을 잃고 조은석이 됐을까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윤미선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시죠? 오늘 미래재단 보관소에 다녀가셨죠? 가져가신 것들, 특히 USB는 매우 위험한 자료입니다. 당신과 따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제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분은 10년 전에 불의의 산악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윤미선 씨. 오래된 일을 다시 들춰내면 좋을 것 없습니다. 내일 정오 보관소 앞으로 USB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은지를 더 꼭 안았어요. 엄마 어떡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걱정 마, 은지야. 이제 엄마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휴대폰을 다시 들고 망설이다가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조은석입니다. 조은석 선생님, 저 윤미선이에요.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죄송하지만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신데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 진짜 과거에 관한 일이에요. 박태준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죠? 카페 구석자리, 조은석. 아니, 제 남편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10년 전 산악사고로 실종된 박태준.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궁금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조은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을 뿐이에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지의 첫 생일날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준이 은지를 안고 제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사진을 건네자 그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인가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윤미선, 당신의 아내고 이 아이는 은지, 우리 딸이에요. 지금은 16살이 되었지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실종되기 전에 남긴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얼굴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실종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했던 거예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재단 이사장 정민석,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그가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일들.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가끔 이런 두통이 와요. 특히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